엉망진창이 된 가족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비비안의 허벅지 안쪽에는 흉터가 있어요. 제가 낸 흉터죠. 어머나. 그래서 언제 우리 사위가 너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이랑 결혼하느니 평생 복신으로 살 거야. 네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여자라도 너랑은 절대 안 해. 몇 년 후 나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부모님은 비비안을 저녁 식사에 데려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새로 만나는 놈과 바에 있는 걸 발견했다. 내가 비비안을 찾아왔다는 걸 알자마자 그 자식은 나를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백조를 노리는 두꺼비 같은 새끼. 비비안이 사적인 선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비비안? 애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쁘지 않네. 날 잊어버린 줄 알았잖아. 근데 이 자식이 감히 비비안 아가씨의 이마를 튕겨? 너 미쳤어? 방금 돌아와 놓고 벌써부터 난동을 피우는 거야? 널 찾으려고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오늘 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비비안 아가씨가 맞아? 알았어. 네 머리 꼴 좀 봐.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요즘 해외에선 굶주린 예술가 룩이 유행이라도 한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네가 돌아왔다는 걸 방금 알았다고. 알겠어? 네가 만나는 저놈 참 대단하더라. 널 찾으러 들어왔더니 내 앞을 막아서고 밀치더라고. 남자 보는 눈 참 훌륭하네, 비비안. 정말이야? 야? 트로이, 네가 이 애한테 손을 댔어? 무슨 배짱으로 얘를 건드린 거야? 비비안 아가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제가 하는 말과는 달라. 그냥 저 녀석이 너무 건방지게 굴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쟤는 뭔데 감히 아가씨의 분명을 부르는 건데. 그건 무례한 짓이잖아. 그래서 화가 났고 그냥. 쟤는 뭔데 감히 부르냐고. 내가 허락했으니까. 얘가 날 어떻게 부르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여전히 조금 열받은 상태였지만 그 말을 듣자 가슴속 무언가가 진정되었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오랫동안 비비안에게 마음을 품어왔다는 걸. 비비안 앞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는 남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조차 항상 그녀를 비비안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비비안 아가씨,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분이 아가씨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이 녀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더 이상 손댈 가치도 없어졌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녀석은 꽤 영악하다. 지금 납작 엎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걸 알 정도로 비비안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네가 알아서 처리해. 트로이, 말해봐. 널 어떻게 해줄까?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알았어. 그만 때려. 계속 이러면 우리가 사람 하나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가자고. 너희들은 파티를 계속하든 이만 끝내든 알아서 해. 어쨌든 난 이만 갈게. 맞다. 내 휴대폰 어딨지? 비비안 아가씨, 휴대폰 여기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보는 순간 아까 겪었던 모든 짜증과 받지 않았던 부재중 전화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비비안,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들었다고? 현금도 없이 택시에 갇혀서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잖아. 휴대폰 안 쓸 거면 그냥 갖다 버려. 제발. 부스 안이 너무 시끄러웠단 말이야. 당연히 넌 줄 몰랐지. 그나저나 너 도대체 왜 그래? 갑자기 불쑥 나타나 놓고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날 찾아온 걸 보면 꽤 심각한 일이겠지. 예전에 방학 때 돌아왔을 땐 이렇게 안 달래지 않았잖아. 애쉬, 설마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감정이 생겼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미친 듯이 여기로 달려와서 내 전남친이랑 싸우기까지 하고. 너 진짜 나한테 고백하려고 온 거야? 너 점점 더 뻔뻔해지는구나. 그거 알아? 농담도 못해? 미국에서 몇 년 지내더니 유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네. 나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내 기분이 엉망인데 감히 농담을 던져?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서 여기 진짜 왜 온 건데? 네 집에 들어가려고. 나 열쇠 없잖아. 기억 안 나? 클레어 이모한테 전화해. 문을 열어주는 건 물론이고 널 위해 매드카펫까지 깔아주실걸. 잠깐 기다려봐. 어느 곳을 말하는 거야? 설마 내 아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왜 널 찾아왔겠어? 나는 그녀를 가볍게 무시하듯 쳐다본다. 네가 왜 내 아파트에 오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머물 곳이 필요하면 그냥 클레어 이모한테나 가. 왜 나한테 오는 건데? 비비안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라리 자기가 틀렸기를 바랐다. 그래서 너도 몰랐던 거구나. 우린 둘 다 클레어 이모한테 놀아난 거야. 진정해. 나도 여기서 피해자라고. 네 기분 이해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지? 갑자기 애쉬와 동거라니. 이건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차다. 아무리 그가 소꿉친구라고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비비안이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누군가 내게로 곧장 돌진해 올 때까지 그저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릴 뿐이다. 어이, 학생, 당장 택시비네. 돈 안 내고 튀려는 거야? 택시기사였다.
아까 너무 급해서 돈도 안 내고 뛰쳐나왔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드릴게요. 내 주머니가 완전히 텅 비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비비안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 이 상황에 끼워 넣는다. 비비안, 현금 좀 빌려줘.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택시비 될 돈도 없어. 못 믿겠어? 직접 봐봐. 나는 그녀 앞에서 양쪽 주머니를 뒤집어 까보인 뒤 텅 빈 두 손을 내민다. 비비안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기사에게 다가가 예의 바르게 묻는다. 요금이 얼마인가요? 제가 대신 낼게요. 기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명품 가방에 시선을 멈춘다. 그의 얼굴이 환해진다. 오늘 밤 수입이 아주 짭짤해지겠는걸. 이 아가씨는 돈은 많은데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군. 그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라 생각한다. 완벽해. 이 젊은 분 택시비는 480달러입니다. 여기 결제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나는 앞으로 나서며 그에게 따진다. 미터기엔 48달러로 찍혔잖아요. 480달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제가 신고 안 할 것 같나요? 하지만 비비안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선다. 480달러. 맞죠? 스캔할게요. 아, 완벽하네요. 결제됐습니다. 결제 영수증도 저장해뒀어요. 아주 곧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기사의 미소가 얼어붙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는 그녀에게서 푼돈 좀 더 뜯어내려다 오히려 된통당하게 생겼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집에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비비안은 그의 애원을 무시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잠시 후 경호원이 도착한다. 이 남자가 내게 돈을 갈취하려고 했어. 예.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 흡족하시도록 잘 처리해두겠습니다. 경호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발버둥 치는 기사를 붙잡아 끌고 간다. 나는 경호원이 기사를 골목길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본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다. 가자. 집에 갈 시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비안의 차에 탄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비비안의 최고급 아파트로 짐을 돌아온다. 끌고 들어가려던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선다. 나는 비비안을 돌아보며 무심하게 말을 꺼낸다. 그래야 나도 내 맘대로 드나들지. 안 돼. 내가 왜 네 지문을 등록해줘야 하는데? 나는 짐가방을 내려놓는다. 나는 그녀를 따라 팔짱을 낀다. 왜냐면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네가 내 지문을 안 등록해주면 난 대체 어떻게 들락날락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인다. 비비안 아가씨께서 내 개인 집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내 문이나 열고 닫아줄 건가? 여기서 살아? 누가 여기서 살아도 된대? 내 허락은 구했고? 여긴 내 개인적인 공간이야. 우리가 소꿉친구라고 해서 내 사생활까지 침해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클레어 이모가 여기 있으라고 하셨어.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 쉬. 아까 우리 엄마가 우리 속였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거랑 관련 있는 거야? 우리 비비안 아가씨 예리한데? 드디어 눈치를 채셨네. 나는 가벼운 어조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가 화를 내기 전에 얼른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준다. 너랑 내가 곧 약혼할 거니까. 어른들은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감정을 좀 키우길 바라시는 거지. 비비안은 방금 자기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의심한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랑 약혼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자세한 건 클레어 이모한테 직접 물어봐. 난 피곤해서 지금은 진짜 설명하기 귀찮아. 지쳐 죽겠다고. 쉴 시간이야. 잘 자.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짐을 끌고 방으로 향한다. 비비안이 나를 붙잡고 뒤로 확 낚아챈다. 제대로 설명하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가. 나는 그녀가 당기는 대로 끌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거기에 누워 온몸으로 피곤함을 내뿜을 뿐이다. 어릴 때만큼이나 여전히 열받게 하네. 하나도 안 변했어. 내일 집에 전화할 거야. 클레어 이모한테 널 데리러 와서 저택으로 다시 데려가라고 할 테니까. 난 여기 남을 거야. 나는 몸을 일으켜 머리를 긁적인다. 방금 말하지 않았어? 오늘부터 나도 여기서 산다고. 내 말 안 들려? 비비안이 쏘아붙인다. 난 약혼 따위 동의한 적 없어. 동의 못하겠으면 리처드 삼촌이랑 클레어 이모, 루 할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말씀드려. 내가 널 대신해서 따질 순 없잖아. 그 말에 그녀가 미간을 찌푸린다. 루 할아버지까지 엮여있다고. 아주 완전 엉망진창이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나는 슬쩍 제안한다. 내일 모레 그냥 저택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얼굴 보고 다 물어봐. 하지만 비비안은 뭔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왜 너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 절대 안 돼. 너도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 손을 내민다. 그래, 알았어. 어차피 그녀도 결국엔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할 테니까.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꽤나 볼만한 구경거리가 절 거다. 최소한 심심하진 않겠어. 아, 맞다. 너 내일 아침에 학교 가지? 나 깨우는 거 잊지 마. 네가 왜 나랑 학교를 같이 가? 나는 소파에 기대어 앉으며 씩 웃는다. 내일부터 네 학교로 전학 갈 거니까. 비비안은 지금 장난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는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향할 뿐이다. 씻고 잠옷 차림으로 나왔을 때 나는 비비안에게 소리친다. 나 잘게. 다음날 아침 비비안은 이 상황이 죽도록 싫었지만 나를 내버려둘 순 없었는지 학교까지 데려다준다. 비비안이 다니는 엘리트 학원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학교라기보다는 개인 저택에 가까워 보였다. 정문을 몇백 미터 앞두고 내가 외쳤다. 세우라고 하고 바로 여기 내려줘. 비비안은 차를 세우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아직 학교 도착 안 했어? 왜 내리려고?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에게 씩 웃어 보인다. 내가 똑똑하니까. 비비안이 미간을 좁히며 한층 더 혼란스러워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캠퍼스에 걸어 들어가면 말이지. 이 학교의 전설이신 비비안 아가씨 때문에 첫날부터 내 학교 생활이 아주 고달파질 테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가려고 미리 내리는 거야.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호락호락하게 놔줄 생각은 없다. 애쉬, 외국에 몇 년 있더니 엄청 나약해졌네? 소문나는 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있는 걸 들키는 게 두려운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묘하게 몸을 기울인다. 내가 당황하는 꼴을 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 그녀의 향기가 밀려와 나를 감싼다. 내 귀가 붉게 달아오른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웃기시네. 난 그딴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날 정말 그 정도로밖에 안 본 거야, 비비안? 내 대답에 비비안이 교활한 미소를 짓는다. 그럼 따라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좋아, 가자. 쫄아서 물러서면 겁쟁이지. 비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속도를 높여 차를 몰고 교문으로 들어갈 뿐이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비비안을 기다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갔다. 비비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목적지 없이 캠퍼스를 배회한다.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안경 쓴 여자애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는 부딪힌 충격에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두 눈이 동그래지며 글썽였다. 나는 즉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요. 저도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있었거든요. 전학생이시죠? 맞죠? 캠퍼스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맞아. 그래. 오늘이 첫날이거든.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캠퍼스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일행이 있으신가요? 비비안이랑 같이 왔다고 하려다 말았다. 아직 짜증이 가시질 않았으니까. 걔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 혼자 왔어. 고마워. 구경시켜주면 나야 좋지. 그나저나 내 이름은 애쉬야. 넌 이름이 뭐야? 여자애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안녕, 애쉬. 난 미아라고 해. 우리는 걷는 내내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사이 주차를 마친 비비안. 그녀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지만 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한다. 애쉬, 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성가시게 하네. 내가 약혼자로 둔 거야? 아니면 애를 키우는 거야? 비비안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가만히 서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교장 선생님께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캠퍼스를 뒤지기 시작한다. 내 핸드폰은 내내 꺼져 있었다. 나는 비비안이 나를 찾느라 완전히 반쯤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애쉬, 이 골칫덩어리.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미아와 나는 금방 죽이 맞았다. 그녀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놀렸다. 이런 엘리트 학교라면 퀸카 순위 같은 게 당연히 있겠지. 안 그래? 넌 예쁘잖아, 미아. 성격도 엄청 좋고. 성적도 최고해. 늘 1등만 하니까. 네가 분명 우리 학교 퀸카일 거야. 좋게 봐줘서 고마워, 애쉬. 하지만 난 정말 퀸카가 아니야. 근처에도 못 가는걸. 진짜로? 너도 안 되면 대체 누가 퀸카인데? 잠깐만, 설마 비비안은 아니겠지? 그 이름이 나오자 미아는 시선을 내리깔며 안경을 치켜올렸다. 걔 알아? 여기서 엄청 유명하거든. 남자친구가 수도 없이 바뀌었다고 들었어. 너도 꽤 돋보이는 스타일이니까. 학년은 달라도 서로 알 거라 생각하긴 했어. 얼굴만 아는 정도야. 친하지는 않아. 남자를 엄청 만나고 다니긴 하지. 잘생긴 남자면 어떻게든 접근하려 들잖아. 너도 걔 좋아해? 애를? 완전 진상인데? 난 그런 스타일 질색이야. 알? 난 네가 비비안을 추종하는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애쉬가 비비안을 얘기할 땐 동경이나 간절함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 이해 은근히 재밌네. 내 취향 전혀 아냐. 내 눈엔 네가 걔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은걸? 걔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돈 많고 예쁜 게 다잖아. 성격은 또 오죽 더럽고. 그런 애한테 빠지는 건 사서 고생하는 짓이지. 미아는 지금껏 누군가 비비안을 이렇게 대놓고 깎아내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 번진 순수한 경멸을 확인한 그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 별종이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묘한 거리감이 사라졌다. 나는 이 기회를 틈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아직 몇 반인지도 몰라. 미야, 넌 몇 반이야? 나중에 너네 반으로 놀러 갈게. 나야 이제 막 전학 온 거니까. 모르는 거 생기면 도움 좀 청해도 돼? 똑똑하고 예쁘고 전교 1등인데다 나랑 이렇게 대화까지 잘 통하는 미야. 이런 애랑 친구가 되지 않는 건 손해지. 똑똑하고 유능한 내 편이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럼 난 3층 교실에 있어.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 교정을 둘러보니 사람이라곤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다들 지금쯤 수업 듣고 있겠지. 미야, 너까지 지각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나 같은 신입생은 아마 교장실부터 먼저 가봐야 할 거야. 나중에 시간 날 때 내가 찾아갈게. 이따 봐. 그렇게 말하고 나는 본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나 과일과 음료를 내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구도련님,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밖으로 나가 당장 비비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린다. 비비안 아가씨, 구도련님께서 지금 교장실에 와 계십니다. 비비안이 확인하자 그는 열성적인 미소를 띠며 덧붙인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굳이 이쪽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실로 돌아가서 수업 들으십시오. 곧 선생님 한 분을 시켜 도련님을 교실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이 전화를 끊고 나서야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또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뿔테 안경에 진지한 표정을 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교장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다. 부르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애쉬라네. 애쉬는 해외 명문 사립학교 출신으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지. 교실까지 잘 좀 안내해주게. 우리 학교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학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웨이 선생님은 그 말에 숨겨진 뜻을 완벽하게 알아차린다. 알겠습니다. 그는 나를 교장실 밖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교실 문 앞에 다다랐다. 나는 방금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본다. 교장 선생님이 내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했을 때 웃음이 터지려는 걸 참느라 혼났다. 어차피 난 거의 놀러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성적 따위는 내 알 바가 아니다. 웨이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들어가 반 아이들에게 말한다. 새로 전학 온 애쉬다.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해라. 안녕 얘들아, 난 애쉬고 남자야. 내 취미는 예쁜 여자 만나기지. 앞으로 잘 부탁해. 반 아이들이 빵 터져서 웃기 시작한다. 교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진다. 나는 곁에 앉을 만한 예쁜 여학생이 있는지 교실을 훑어본다. 당연히 제일 예쁜 애 옆자리를 골라야지. 그래야 학교 다닐 맛이라도 날 테니까. 역시 명문고라 그런지 쓱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꽤 예쁜 애들이 많다. 아쉽게도 방금 미아를 만나버렸지만 다들 미아에 비하면 평범하기 그지없다. 웨이 선생님이 헛기침을 한다. 애쉬, 상대방만 괜찮다고 하면 네가 앉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아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 여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이 소리치며 앞다투어 말하기 시작한다. 애쉬, 내 옆에 앉아. 내가 매일매일 아침 사줄게. 나 성적 엄청 좋아.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학교 생활은 내가 다 책임질게. 매일 간식도 사줄 수 있어. 안녕 잘생긴 오빠. 안녕. 오빠 맘대로 날 부려먹어도 좋아. 마지막 말에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야유와 탄식을 쏟아낸다. 이 상황이 그저 즐겁고 재밌을 뿐이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묻는다.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가 질문에 누구야? 모두가 허를 찔린 듯 당황한다. 순간 교실에 정적이 흐른다. 그러더니 다들 묘한 표정을 지으며 일제히 같은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나도 그들의 시선을 따라간다. 시선이 멈춘 곳은 창가 쪽 맨 뒷자리다. 그럼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가 오늘은 결석인가? 어차피 자리를 고를 거라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두 자리 모두 비어있기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간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웨이 선생님, 전 이 자리에 앉을게요. 웨이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진다. 그가 뻘쭘하게 말한다. 네가 원한다면 자, 그렇게 하거라. 다들 주목. 이제 그만 조용히 해라. 새로운 친구에게 잘 대해주고 서로 잘 챙겨주도록. 알겠지? 이제 수업 시작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자애들은 자꾸만 나를 힐끔거리고 남자애들은 나를 탐색하며 어떻게 대할지 간을 보는 눈치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지루함을 느낀다. 내가 이런 곳에 갇혀있는 동안 비비안은 얼마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곧장 그녀의 교실로 찾아갔다. 교실 안을 쓱 훑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기 그녀가 있다.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어떤 녀석과 아주 딱 붙어서 시시덕거리고 있다. 아니, 명색이 우리 지금 약혼한 사이잖아.
조금 질투가 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닌가?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비비안은 진짜 대단한 여자다. 오늘이 내 전학 첫날이라는 걸 알 텐데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말이다. 미아와 캠퍼스를 끝에서 끝까지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그 애는 날 찾으러 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놈이랑 꽁냥거리면서 시시덕거리긴 하고 말이지. 진짜 정 떨어지네. 문득 직구 전 생각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비비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선 날 원망하지 마. 두고 보라고. 저기 실례 좀 할게. 가서 비비안 좀 불러줄래? 남편이 찾는다고 전해줘. 알겠어. 지금 당장 갈게. 비비안, 네 남편이 널 찾아. 시끄럽던 교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모습이 안 봐도 뻔하다. 몇 분 후 비비안이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온다.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애쉬, 널 줄 알았어. 너 일부러 말썽 피우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안 그래? 비비안, 넌 딴 놈이랑 노느라 바빠서 날 혼자 내버려뒀잖아. 오늘 밤 저택에 돌아가면 클레어 아줌마한테 전부 다 말할 거야. 비비안이 한숨을 내쉰다. 애쉬,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오늘 아침 일도 아직 안 끝났어. 차에서 뛰쳐나가더니 전화는 죄다 무시했잖아. 널 찾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상처받은 듯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본다. 하지만 난 그녀의 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내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꽂혀 있었으니까. 내 예상대로 그녀와 같이 있던 자식이 뒤따라 나왔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저쪽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난 다시 장난기가 발동해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를 내 품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 자식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다. 주먹을 꽉 쥐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한다. 비비안 아가씨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내가 그녀를 데리고 멀어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녀석의 턱에 힘이 들어간다. 나는 사람들을 피해 그녀를 이끌었다. 비비안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어깨에 두른 내 팔을 쳐내더니 무서운 눈초리로 날 쏘아본다. 너 대체 무슨 배짱이야? 감히 어디서 손을 함부로 올려? 내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해줬나? 나야말로 억울하다고. 네가 그 자식이랑 딱 붙어있는 걸 보고 질투가 좀 났을 뿐이야. 그래서 경고도 할 겸 그 녀석을 떼어내고 모두에게 네가 내 약혼녀란 걸 알리려고 이런 작전을 짠 거지. 진짜 나쁜 뜻은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점심 쏠게. 애쉬, 제발 앞으로는 얌전하게 좀 지내줄래? 소란 좀 그만 피우고. 난 그저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이야. 내게 그걸 바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니?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배고프지 않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고 교실로 돌아가면 되잖아. 나는 그녀가 따지기도 전에 손을 잡고 식당 쪽으로 식당에 끌어당겼다. 도착하자마자 비비안은 자기 친구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나에게 대충 손을 흔들곤 가버렸고 나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고개를 돌리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저기 실례 좀 할게. 식당에 자리가 꽉 찼네. 합석 좀 해도 될까? 여학생은 한참 동안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작게 대답했다. 자리에 앉은 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다. 엄청나게 예쁘다. 무시할 수 없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더 알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서둘러 먹고 자리를 떴다. 교실로 돌아왔다. 오후 첫 수업은 언어 시간이다. 그때 하루 종일 비어있던 자리에 마침내 누군가 앉아있는 게 눈에 띄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잠깐, 식당에 있던 그 여학생 아니야? 나는 씩 웃으며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엄청난 우연이네. 또 만났네.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나를 짧게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는 한술도 떴다. 이름이 뭐야? 난 애쉬야. 오늘 막 전화가 왔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살짝 미간을 찌푸릴 뿐. 나를 무시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 승부욕을 자극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더 열게 만들고 싶어졌다. 저기, 왜 그래? 이름이 뭐냐니까? 결국 나한테 질려버린 그녀가 종이 조각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두 글자. 아이리스. 그녀는 그것을 내 쪽으로 툭 던졌다. 나는 그 뜻을 알아채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았다. 이 수업은 나한테 완전히 수면제나 다름없다. 난 계속 꾸벅꾸벅 졸았다. 반면 내 옆에 앉은 아이리스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질문에 대답하라고 지적까지 받았지만 잘 넘기지 못했다. 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 겨우 버텨냈다.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나는 기지개를 켜고 제대로 낮잠을 자려고 엎드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골아떨어졌다. 아이리스가 나를 툭툭 쳐서 깨웠을 때 고개를 들어보니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 둘만 남은 상태에서 아이리스가 무심하게 말했다. 학교 끝났어. 계속 잘 거야? 그녀는 내 멍한 표정을 보더니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덧붙였다. 빨리 안 나가면 경비원 아저씨가 문을 잠글 거야. 여기서 밤이라도 새 작정이야?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일어났다. 문 밖으로 나가려던 참에 뒤를 돌아보았다. 깨워줘서 고마워. 나 먼저 갈게. 시간이 많이 늦었어. 너도 이만 가는 게 좋겠다.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나갔다. 아이리스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뒤에 남아 멀어지는 나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교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비비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이나 걸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밤에 같이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했잖아. 마침내 연락이 닿았을 때 비비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나 이미 저택이야. 빨리 와. 온 가족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왜 날 두고 먼저 간 거야? 비비안, 너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도착할 때까지 딱 기다려. 클레어 이모한테 다 일러 바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는 교문으로 향하며 택시를 잡았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들을 툭툭 찼다. 그때 아이리스가 교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멈칫하다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는 그녀의 운전기사가 매끈한 검은색 차를 몰고 다가왔다. 아이리스가 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내가 여전히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눈치챘다. 그녀가 주춤거렸다.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 학교에서 시내까지 꽤 멀잖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부른 차가 거의 다 왔어. 먼저 가. 내일 보자. 그녀의 차가 멀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차도 도착했다. 루 저택으로 가주세요. 우리는 머지않아 루 저택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대저택의 철문으로 걸어갔다. 일렬로 반듯하게 늘어선 고용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녀오셨습니까? 그 구도르님. 거창한 환영 인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가볍게 손을 흔든 뒤 안으로 향했다. 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펑펑 터지는 큰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화려한 색종이들이 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애쉬가 왔구나. 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자 클레어 이모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이모는 우리 둘의 팔을 잡고 연을장으로 이끌었다. 공간 전체가 화려한 파티 분위기로 장식되어 있었다. 수많은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격식을 갖춰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비안을 쳐다보았다. 비비안이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약혼 파티야. 클레어 이모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 오늘이 이렇게 좋은데 좋은 날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면서. 게다가 우리 둘 다 돌아왔으니 당장 오늘 밤에 치러버리기로 하신 거야. 그럼 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더 이상 반항 안 하고? 비비안이 쏘아붙이려던 찰나 한 손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내 팔짱을 끼더니 나를 세게 꼬집었다. 손님이 지나가자마자 우리는 팔짱을 풀고 다시 다투려는데 클레어 이모가 불렀다. 애쉬, 비비안, 어디들 있니? 이리 와서 보렴. 너희 약혼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맞춤 제작했단다. 분명 마음에 쏙 들 거야. 나는 이마를 짚으며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갈게요. 지금 가요. 그러고는 비비안을 붙잡고 케이크가 있는 쪽으로 그곳에 이끌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10단 케이크를 보았다. 마치 성처럼 정교하고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모든 소녀가 꿈꾸는 바로 그런 케이크였다. 나는 비비안을 슬쩍 훔쳐보았다. 케이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초승달처럼. 그때 리처드 삼촌이 내 어깨에 손을 단단히. 비비안을 잘 부탁한다. 내 말 알아들었지? 할아버지께서 맡기시는 걸 믿들이지 마라. 실망하게 해. 루 할아버지도 청소 곁에서 엄격한 고개를 얼굴에 끄덕 완연한 온기를 띠며 할아버지께서 덧붙이셨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바랄 게 없구나. 너희가 함께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 할아버지 역시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다. 기비안은 명백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삐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얘랑 결혼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네요. 하지만 루 할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그녀는 모두 앞에서 차마 싫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고집을 꺾었다. 두 사람이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애쉬와 비비안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직 둘 다 졸업을 안 했으니 결혼식을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비비안이 졸업하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될 거야. 비비안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라? 난 너에 대해 한마디도 불평 안 했는데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비비안이 고개를 숙이라고 내게 손짓했다. 애쉬, 너 그동안 몰래 날 짝사랑했어? 그래서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너무 가까운 거리와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지만 절대 인정할 수는 없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마. 아무도 너 몰래 짝사랑 안 하거든? 나도 너처럼 억지로 끌려온 것뿐이야. 그럼 너도 이거 원치 않으면 잘 됐네. 우리 같이 반대하자. 리처드 아저씨는 널 끔찍이 아끼시잖아. 아저씨는 네가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게 두지 않으실 거야. 넌 그냥 아저씨한테 가서 이 결혼 싫다고 말하기만 하면 돼. 그럼 아저씨도 져주실 거고 모든 게 취소될지도 몰라. 마지막 말에 비비안이 멈칫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더니 곧장 반박했다. 왜 네가 먼저 우리가 안 맞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왜 꼭 나여야 해? 내 고집이 발동했다.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어쩔 건데? 그러고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 약혼은 이미 기정사실이야. 내 충고인데 그냥 받아들여. 너나 받아들이시지. 나는 두 손을 쫙 펴며 어깨를 으쓱했다. 난 벌써 받아들였어.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비비안? 어차피 우리 둘 다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으로 결혼도 못 하잖아.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할 수도 있어. 아예 없던 일이 될지도 모르지. 내 논리가 먹혀든 것 같았다. 비비안의 표정이 근심에서 거의 쾌활함으로 바뀌었다. 걱정할 게 뭐 있어? 좋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뭐. 남편 하나 더 생긴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야, 너 지금 뭐해? 애쉬, 넌 날 너무 얕본다니까?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네. 한번 알아볼래? 그러지. 어디 한번 알아보자고. 네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몰랐네. 친애하는 애쉬,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참지 않을게. 내가 더 다가가려던 찰나 느껴졌다. 시선이, 아주 많은 시선이. 나는 즉시 몸을 뒤로 뺐다. 방 안의 거의 모든 하객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깨달았다. 내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런.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약혼식 파티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우리 뒤에서 어른들이 흐뭇하게 웃으셨다. 나는 비비안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벽으로 밀어붙였잖아. 잘한다.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 와서 스트레스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어쨌든 우리 약혼 파티잖아. 우리끼리 분위기 좀 잡은 게 뭐 대수라고? 우리는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에서 지문을 스캔하는데 비비안의 전화가 울렸다. 클레어 아줌마였다. 비비안은 발신자를 보자마자 벌써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오, 비비안.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단다. 사람을 시켜서 네 아파트를 좀 바꿨어. 너희 둘 이제 약혼했잖니? 앞으로는 방을 같이 쓰도록 해. 그래야 관계가 더 빨리 진전되지. 알겠지? 바꿨다고요? 엄마,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여기로 들이신 거예요? 바로 그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비비안을 돌아보았다. 방이 왜 달라 보이지? 누가 무단 침입이라도 했나? 비비안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설마 애쉬방까지 손대신 건 아니죠? 당연히 손댔지. 클레어 아줌마는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대답했다. 너희 둘이 각방 쓰게 놔두진 않을 거다. 오늘부터 둘이 한 방을 쓰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둘 다 해외로 보내버릴 거야. 해외에선 훨씬 어릴 때도 결혼들 많이 하니까. 알아서들 처신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너희 둘 쓰라고 침대 위에 선물도 좀 올려뒀단다. 클레어 아줌마의 목소리가 수상할 정도로 밝게 들렸다. 준비되면 열어보렴. 이제 그만 쉬게 해줘야겠구나. 잘 자렴.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다. 비비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멍하니 전화기를 응시했다. 우린 함께 침실로 향했고 침대 위에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꽤 큰 상자였다. 도대체 뭘까? 나는 신나게 상자를 열었다. 클레어 아줌마는 정말 우리의 끔찍이도 챙기신다니까? 그 안에는 이것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뭐야? 아줌마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사두신 거야? 여전히 전화기를 들고 있던 비비안은 경악한 내 표정을 눈치채고 호기심에 몸을 기댔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비비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빵 터져버렸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좋기 수백 개는 될 것 같았다. 이렇게나 많이 주시다니. 이걸 다 쓰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신 거지? 누가 너랑 저걸 쓴대? 아주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구나.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우리 약혼한 사이잖아. 애쉬, 너 진짜 뻔뻔하다. 우리는 한동안 투덕거리며 장난을 쳤다. 그러다 내가 물었다. 그래서 오늘 밤엔 어떡할래? 비비안의 미소가 굳어버렸다.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시간도 늦었는데 네가 침대 써. 난 소파에서 잘게. 그럼 정해진 거다. 잘 자. 비비안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거실로 나가 그대로 누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비비안을 기다렸다. 시간을 때우려 폰을 만지작거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방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비비안, 일어나. 우리 학교 늦겠어. 알았다고. 몇 분 뒤 비비안이 옷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나왔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학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지각을 5분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완벽해.
안 늦었어? 안녕. 아이리스는 담백하게 대답했다. 안녕. 그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순간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종이 울렸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늘도 여전히 지루하고 따분한 하루. 수업이 반쯤 지났을 때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완전히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대충 핑계를 대고 살짝 빠져나왔다. 내 계획?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서 바람이나 쐬는 거다. 정문을 향해 직진했고 거의 다 빠져나왔다 싶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다. 그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주정대로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외출증을 보여주게. 나는 외출증은 없지만 잠시 나갔다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께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외출증이 없으면 못 나간다. 그게 규칙이야. 아니면 담임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 전화 한 통으로 확인만 되면 보내주지. 문제는 내가 땡땡이를 치고 있다는 거다. 지금 당장 담임한테 전화하면 내일 아침 해를 볼 수나 있을까? 이 아저씨 진짜 깐깐하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몸을 돌려 걸어갔다. 학교 뒷담장 쪽을 찾아 가볍게 훌쩍 넘어버렸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문득 묘한 오기가 발동했다. 나는 폰을 꺼내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애쉬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 일 진짜 똑바로 하시던데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최고급 기숙사로 돌아가 바로 골아떨어졌다. 한편 교장 선생님은 생각했다. 애쉬 녀석이 뜬금없이 왜 경비 이야기를 꺼낸 거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글쎄, 경비실장에게 전화해서 알아봐야겠군. 경비실장, 자네 팀원들이 아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더군. 당장 알아보고 상원 정리해. 확실히 처리하도록. 경비실장은 완전히 당황했다. 일을 제대로 한다고? 그건 칭찬처럼 안 들리는데요? 누가 사고라도 쳤나요? 기가 막히네. 당직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최악의 경우엔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잘못 짚은 거라도 교장 선생님이 경비원 한 명 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진 않으실 거야. 하지만 정말로 누가 큰 실수를 했는데도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건 내 책임이 되니까. 나를 막아섰던 경비원이 갑자기 회의에 불려갔어. 그의 상사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는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한다. 오직 한 문장만 뇌리에 박힌다.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사를 쳐다본다. 상사는 얼굴에 죄책감을 가득 담은 채 시선을 피한다. 경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조차도 잘못된 거란 말인가? 바로 그때 맑고 밝은 목소리가 정적을 깬다. 아저씨, 여기서 서서 뭐 하세요? 그가 고개를 돌리자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안경 쓴 소녀가 있다. 5번째 아가씨. 그는 즉시 자세를 고쳐선다. 미아는 그 모습에 소리내어 웃는다. 전 5번째 아가씨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요. 제게 그렇게 고개 숙이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자 그의 가슴 한구석이 누그러진다. 그녀도 그와 같다. 이런 곳에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 고마워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해요. 학생 앞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경 써서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전 그저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그냥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것뿐이에요. 그는 그 이상은 말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미아는 꼬치꼬치 질문을 이어간다. 결국 그는 미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만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미아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도 애써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제 무슨 상황인지 다 알겠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 일은 다 해결될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아저씨는 이 일자리 잃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벌써 본관을 향해 내 교실을 향해 똑장 달려가고 있다. 교실에 도착한 그녀는 안으로 막 들어가려던 여학생을 멈춰 세운다. 저기 실례 좀 할게. 애쉬 좀 불러줄 수 있어?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교실 안을 훑어보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나온다. 미안해. 애쉬는 여기 없는데. 나중에 다시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고마워. 다음날 아침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비비안과 나는 함께 캠퍼스로 향한다. 습관처럼 정문을 힐끗 쳐다봤는데 낯선 얼굴이 당직을 서고 있는 게 보인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안으로 들어간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미아를 발견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뛰어갔다. 미아, 오랜만이야. 좋은 아침. 미아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돌아보며 차갑고 불쾌한 눈빛으로 날 빤히 쳐다본다. 그 시선에 나는 몹시 불편해졌다. 그래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널 화나게 했어?
말만 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아무도 날 화나게 안 했어. 그녀가 딱 잘라 말한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인데 어쩔 수가 없네. 구도련님인 너랑은 다르게 말이야. 온 세상이 네 뜻대로 움직이잖아. 네가 기분이 안 좋으면 결국 누군가는 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 안 그래? 그녀는 날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가 버린다. 그 수동 공격적인 태도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도대체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기분에도 먹구름이 꼈다. 아이리스가 특유의 차분하고 조용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묻는다. 나는 그녀가 알아채준 것에 고마워하며 그녀를 바라본다. 진짜 아이리스, 미아는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아이리스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비친 혼란스러움을 포착하고는 깨달았다. 내가 상황 설명을 전혀 안 했다는 걸. 맞다. 내 정신 좀 봐.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자 아이리스의 얼굴에 생각에 잠긴 표정이 떠오른다. 어제 몰래 빠져나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기억을 되짚어본다. 별말 안 했어, 솔직히. 그냥 별 생각 없이 행동해서 전화를 걸었던 거야. 뭐 대충 우리 경비팀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다고 했지. 그게 전부야. 더 이상은 없어. 아이리스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내 생각엔 교장 선생님이 네 전화를 받고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그 지시가 아래로 전달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지. 미아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황해서 아이리스를 빤히 쳐다본다. 너 진짜 몰라? 미아랑 나는 꽤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발 그냥 말해줘. 그래서 아이리스가 내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준다. 미아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엄청난 성적을 받았어. 학교에서 스카우트한 거지.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 말에 나는 얼어붙고만. 진짜로? 옷 입는 걸 보면 고생하고 자란 사람처럼 전혀 안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그녀는 그저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뿐이다. 머리보도 우아해 보이니까. 아이리스가 말을 잇는다. 사실이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걔 집안 형편이 평범하다는 걸 알아. 게다가 한부모 가정이지. 듣자하니 걔네 어머니가 노동일을 하실 때 부자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대. 그래서 미아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다. 어쩐지지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어쩐지 나를 그런 눈으로 보더라니. 분명 혼자 오해를 한 게 틀림없어. 최근 캠퍼스에서 미아한테 고백하는 남자애들 봤을 거야. 거의 다 금수저 애들이지. 그래서 예상하다시피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다 차였어. 금수저가 아닌 애가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반응이 달랐을까? 글쎄, 확답하긴 어려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으니까. 여긴 엘리트학교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하거나 인맥이 빵빵하지. 순수하게 성적만으로 들어온 애들은 극소수야. 특별 전형이지. 하지만 그런 애들은 여기서 겉도는 경향이 있어. 걔네가 미아 같은 애한테 고백할 용기를 내진 못할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리스가 모든 걸 설명해주니 드디어 퍼즐이 맞춰진다. 미아가 그렇게 반응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겠지. 그 모든 걸 고려해볼 때 걔가 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네가 기분 나쁜 걸 경비원 아저씨한테 화풀이했다고 생각할걸?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 순간엔 좀 짜증났지만 난 기분이 나쁘다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고. 아이리스가 다시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그녀의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이런 일은 흔하잖아. 세상은 적자생존으로 돌아가는 법이니까. 이런 상황은 그냥 평범한 일상일 뿐이야. 그래도 내가 이 일에 한몫했어. 그건 인정해야 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우리 주변으로 교실이 묘하게 조용해진다. 우리는 고개를 든다. 선생님이 교실 앞쪽에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너희 둘 수업을 방해하고 있잖니. 떠들 거면 밖으로 나가라. 아이리스와 나는 눈빛을 교환하고는 이내 입을 다물고 앞을 바라본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미아를 찾기 위해 문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녀의 교실 밖에 멈춰 서서 들어가는 한 여학생을 붙잡는다. 저기, 미아한테 애쉬가 찾는다고 전해줄 수 있어. 고마워. 아, 너구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고백하러 오다니 대담한데? 네? 그 열정 마음에 들어. 응원할게.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그냥 걔 좀 불러줄래? 넌 꽤 귀여우니까 내가 도와준다. 나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회 날리지 마. 미아, 밖에 엄청 잘생긴 애가 왔는데 자기 이름이 애쉬래. 나는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반쯤 체념한 채 밖에서 기다리지만 그녀가 나온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냉담하다. 그게 내 가슴을 조금 찌른다. 여전히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몇 분만 시간 좀 내줘. 다른 데서 얘기하자. 우리는 교실 문가에서 걸음을 옮긴다. 나는 그녀를 건물 옆 공터로 이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를 향해 진지하게 말한다.
경비원 아저씨 일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미야, 오늘 네 행동은 선을 넘었어.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다 내 탓으로 몰았잖아. 그게 나한테 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미아는 멀어지는 나를 지켜봤다. 그녀는 내 진지한 태도에 멍해진 듯했다. 그러다 떠나는 나를 보고는 가볍게 뛰어 쫓아왔다.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미안해. 그녀가 조그맣게 말했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미안해. 내 입장을 듣고 나니 나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내가 꿍꿍이를 품고 다가오는 다른 애들과 똑같을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를 권력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부류와 한데 묶어버린 것이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진지하게 해명할 줄은, 그것도 일개 경비원 문제로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고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들었지만 아직 널 용서할 준비는 안 됐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걸음으로 옮겼다. 미아는 내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동안 그녀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곧장 교장실로 향했다. 수업종이 울렸다. 상관없었다. 나는 문을 밀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할 얘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을 새도 없이. 비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선생님은 누군가를 호통치려던 참인지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열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온통 환한 미소로 뒤바뀌었다. 애쉬, 여긴 어쩐 일이니? 들어오렴. 앉아라. 우리끼리 있을 테니 잠시 나가주게. 애쉬랑 나눌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비서는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토록 다정하게, 아니 대놓고 쩔쩔매는 모습은 처음 봤을 것이다.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교장의 눈치를 살피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손을 탁 내리치며 말했다. 설명해봐요. 왜 그러셨어요? 난 그저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 것뿐인데. 알아요. 어제 내 말투가 좀 안 좋았던 건 인정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해고라뇨? 난 그냥 경비대장한테 상황 좀 알아보라고 한 거였어. 누구 자르라는 말은 한 적 없다고요. 그 사람 해고되는 거 원치 않아요. 삼촌, 다시 데려와요. 그 사람 자리 돌려달라고요. 진심이에요, 삼촌. 그분은 진짜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직원들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죠.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말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다만. 하지만 애쉬, 자꾸 이러면 곤란해. 그저 기분이 안 좋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화풀이해선 안 돼.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네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는 네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을 때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삼촌 말씀이 맞아요. 이번 일은 제 잘못이에요. 그분 다시 부를 때 월급도 좀 올려주실래요? 제 사비로 채워 넣을게요. 학교 돈 말고 제 돈으로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돈을 이체했다. 조장실을 나서니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홀가분했다. 됐어.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건물 쪽으로 돌아갔다. 그때 비비안과 마주쳤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 가는 길이야? 비비안은 팔짱을 낀 채 멈춰섰다. 그녀는 한참 동안 빤히 나를 노려봤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나 역시 황당함에 마주보았다. 교장실엔 뭐하러 간 거야? 미아 때문에 간 거잖아, 맞지? 거기 멍청하게 서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잠깐, 너 미아를 알아? 비비안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우리 구면이거든? 당연히 걔 알지. 그러고는 완전히 실망했다는 그 특유의 눈빛으로 나를 못 박대 쏘아봤다. 애쉬, 너 진짜 구제불능 바람둥이구나. 반반한 여자일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다 내팽개치잖아. 이제야 다 앞뒤가 맞네. 네가 전에 말했던 그 여자애 미아였지? 그리고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렸던 것도 미아를 봐서 그랬던 거고. 나 버리고 간 거잖아, 안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마음 없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진 않을 테니까. 나를 보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비브,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걘 나한테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 이상은 없어. 그냥 친구야. 너희 둘이 다정하게 붙어있는 영상이 전교에 쫙 퍼졌다고. 미아가 관심을 보인 첫 번째 남자가 너라고 다들 난리야. 무슨 영상?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정하다고? 비비안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른다. 몸을 기울여 확인해보니 영상 속에 내가 있었다. 방금 내가 미아와 나눈 대화였다. 멀리서 찍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나 그녀가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은 걸 보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겐 오해를 사기 딱 좋았다.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네가 그 애를 찾아간 건 맞아 아니야? 그 애가 널 만졌어, 안 만졌어?
그리고 아까 누가 길을 알려줬다고 했지? 그래서 밥을 사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미아였지, 그렇지? 그 애를 안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푹 빠진 거야? 너한테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그 애도 알아? 비비안이 주먹을 쥐고 내 가슴을 끊임없이 콩콩 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솔직히 억울했다. 오늘 미아에게 오해받은 것도 벅찬데 비비안까지 이런다고?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비비안은 획 돌아서서 달려가 버렸다. 그녀는 계단 아래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에이씨, 이 바보 멍청이. 그녀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울음소리를 삼키려 했었다. 이렇게 울어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평생을 집안의 귀한 보물로 자라온 그녀였다. 이렇게 상처받을 일은 전혀 없어야 했다. 그리고 애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생각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났다. 화가 날수록 마음은 더 아팠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누군가의 두 다리가 그녀 앞에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그가 왔다. 정말로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녀는 마치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낸 아기 토끼처럼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다. 비비안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저기, 날 어떻게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숨어서 온 거야? 비비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가서 얘기해. 가자. 우리는 텅 빈 교정을 걸었다. 수업 시간이었다. 인적 하나 없었다. 적막감이 무겁게 짓눌렀다. 비브? 내가 교실로 돌아갈래?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눈이 빨갛게 퉁퉁 부어있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상태로 돌아가면 다들 캐묻기 시작할 테니까. 게다가 이렇게 큰 캠퍼스라도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정의 작은 정원을 찾아 앉았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동시에 말했다. 미안해. 우리는 둘 다 얼어붙었다.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비브.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아와 난 정말로 그냥 친구야. 그 애가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건 절대 원치 않아. 밥을 사준다고 했던 것도 순전히 고마움을 표시하려던 거였어. 그게 다야. 그리고 그 영상 말인데 난 이미 돌아서서 가려던 참이었어.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은 건 그 애였다고. 그 후로는 내내 거리를 뒀어. 나도 잘못했어. 널 믿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질투났어. 네가 미아랑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날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아직 조금 화나 있긴 해. 알아둬. 그래도 그 계단 밑으로 날 찾으러 와줬으니까. 그건 인정해줄게. 그리고 나도 널 오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퉁치자. 용서할게.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자마자 그 눈에 냉찜질부터 해야겠다. 안 그러면 내일 너구리 꼴이 될걸? 비비안이 나를 째려본다. 나는 빵 터져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대충 씻고 정리를 했다. 참으로 고단한 하루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밤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해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 미아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비비안에게 고개를 돌려 미리 말해두었다. 미아한테 가서 몇 마디만 하고 올게. 어제 하던 얘기가 다 안 끝났거든. 그녀가 불쾌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5분 안에 금방 다녀올게. 바로 갈게. 비비안은 작게 콧방귀를 뀌더니 옆으로 비껴서서 기다렸다. 미아, 잠깐만. 미아가 돌아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미소가 번져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애씨. 안녕. 경비원 아저씨 말인데 내 말이 끝나자 그녀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간 거야? 교장 선생님께 아저씨를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미아가 다시 한번 사과했다. 내가 널 정말 크게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제 수업 들으러 가야겠다.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나는 발길을 돌려 비비안에게 돌아갔고 우리는 함께 걸음을 옮겼다. 건물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의 교실 앞에서 헤어졌다. 막 교실 안으로 발을 들이려던 찰나 미아가 지나가는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이제 곧 수업 시작인데 어딜 가는 거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호기심이 내 이성을 이기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한편 학교 반대편에서는 비비안이 자리에 앉는 순간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렌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다섯째 아가씨?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물었다. 비비안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다. 느리고 신중하며 초조하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3층의 두 번째 교실로 가.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네, 다섯째 아가씨. 렌은 자세를 고쳐잡고 기다렸다.
그녀는 다음 명령이 떨어지길 숨죽여 기다렸다. 애쉬가 교실에 있는지 확인하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정확히 누군지 알아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비비안이 그녀에게 손짓을 해보냈다. 얼굴에 서려있던 긴장감이 살짝 풀리며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렌이 말하며 이미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때 베켓이 그녀를 향해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베켓은 단연코 2학년에서 가장 잘생긴 남학생이자 비비안의 최고의 추종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 렌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베켓 선배, 다섯째 아가씨를 보러 오셨군요. 아가씨가 선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렌이 과장되게 덧붙였다. 베켓은 창백하고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졌는데 웃지 않을 때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다가가기 힘든 부류였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는 순간 그 모든 차가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 아가씨 심부름이라도 가나? 사실 다섯째 아가씨가 3층 교실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누구? 남자 아니면 여자? 애쉬라는 남자예요. 렌은 비비안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항상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 그녀는 대답할 것이다. 애슈라, 베켓이 따라 말했다. 걔랑 비비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렌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저 다섯째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까요.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낸다면 베켓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비안 곁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에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었다. 현명한 투자니까. 언제 호의가 필요할지 모르는 법이니까. 베켓이 짧게 웃음을 터뜨리며 렌을 돌아보았다. 나 목이 좀 마른데 편의점에 가서 마실 것 좀 사와. 비비안 것도 하나 사고. 렌이 머뭇거리자 베켓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애쉬랑 나, 둘 중 누가 더 중요하지? 잘 생각해봐. 렌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만만하고 거의 오만하기까지 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베켓은 비비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가 실제로 기록을 깨고 그녀의 곁에서 가장 오래 버틴 남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비비안은 아직 그에게 실증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새로운 타겟도 보이지 않았다. 렌은 머리를 굴려보았다. 베켓의 승리였다. 그녀는 곧바로 완벽한 아부 모드로 전환했다. 당연히 선배가 훨씬 중요하죠. 비교할 가치도 없는걸요? 지금 바로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는 한 비비안 아가씨가 화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음료수부터 먼저 사고 그 애쉬라는 녀석을 찾아봐. 시간은 차고 넘쳐. 당연하죠? 아가씨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의 10마디보다 더 귀하잖아요. 알았어. 수다는 그만 떨고 어서 가. 베켓은 렌이 편의점이 있는 방향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다. 그제야 그는 시선을 거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유롭게 교실을 향해 걸어간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베켓은 곧장 비비안을 향해 다가간다. 그녀의 옆자리는 항상 비어있다. 그녀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을 위해 남겨둔 암묵적인 룰이었다. 베켓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다. 비비안은 아무 반응이 없다. 그제야 그는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다. 그가 비비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벽히 굳어 있었다.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묻는다. 비브, 무슨 일이야? 누가 널 화나게 한 거야? 대체 누구야? 비비안은 이미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베켓이 들어오는 걸 보자 기분만 더 언짢아졌다. 여긴 왜 왔어? 네가 보고 싶어서? 베켓이 가장 애틋한 눈빛을 보내며 대답한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그녀와 시선을 맞춘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 베켓은 쓰라린 상처를 받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한다. 그녀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직감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애쉬. 몇 분 후 렌이 음료수를 들고 황급히 뛰어온다. 그녀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멈춰선다. 그러고는 양손에 병을 하나씩 들고 다가온다. 오, 아가씨, 음료수예요. 그녀가 두 사람 앞에 음료수를 내려놓는다. 비비안의 시선이 병에서 렌의 얼굴로 이동한다. 내가 음료수 사오라고 했던가? 내가 보냈어? 베켓이 부드럽게 말한다. 네가 목마를까봐 걱정돼서. 짧은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이내 비비안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차갑고 무심하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베켓은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듯 아연실색한 표정이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비브, 내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든 다 미안해. 제발 날 밀어내지 마. 하지만 그의 착각은 단단히 빗나갔다. 비비안은 지금 그를 상대할 인내심이 1도 없었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그녀가 렌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내가 시킨 일은 처리했어? 아직이요? 오, 아가씨, 제발 화내지 마세요. 당장 다녀올게요. 베켓은 비비안을 보며 애써 힘겹게 질문을 던진다.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어떻게든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만 한다는 듯이 비비안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오늘부터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네, 왜? 어쩜 이렇게 차가울 수 있지? 모두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오, 아가씨는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함께할 때만큼은 모든 걸 쏟아붓지만 한 번 끝이면 정말 끝이었다. 뒤돌아볼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마라. 하지만 베켓은 늘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했다. 비비안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를 덮쳤다. 하지만 교실에 있던 다른 모든 남자애들에겐, 특히 이반 아이들에겐 올해 들어 최고의 희소식이었다. 절반은 그저 그녀 곁에 있기 위해 가까워지면 기회가 생길 거란 헛된 희망을 품고 길을 쓰며 입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오아가씨가 다시 혼자가 된 것이다.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단박에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가차없이 베켓에게 등을 돌렸다. 나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진짜 쪽팔리게. 나가라는데 아직도 뻗치고 서 있는 거야? 당장 꺼지고 다신 입안에 얼씬도 하지 마. 아직도 끝났다는 거 안 보여?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만 좀 나가라. 아가씨 눈 더럽히지 말고. 베켓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이 학교에 발을 들인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모였다. 눈에 띄는 외모 덕에 그는 단번에 주목받았고 천운인지 곧바로 비비안의 남자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학교 최고의 킹카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따라왔다. 이 학교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오 아가씨와 사귀는 사람이 곧 학교의 서열 1위가 된다는 것. 그는 자신이 정말로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도 된 양 그 지위에 흠뻑 취해 있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고통은 더 끔찍한 법. 쏟아지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베켓은 결국 무너지듯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비비안은 그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천천히 교실 안을 훑어보았고 순간 모든 소음이 쥐죽은 듯 사라졌다. 지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체가 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이유조차 몰랐다. 그녀가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던 찰나 렌이 다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오 아가씨, 찾으라고 하신 분이 교실에 안 계셔요. 반 친구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교실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비비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다. 뭐라고? 교실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쩐지 기분이 찝찝하더라니. 불길한 예감이 딱 맞아떨어졌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렌이 대답한다. 렌은 애쉬라는 남자와 비비안 사이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오, 아가씨가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니까. 비비안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학교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반드시 찾아. 렌은 생각한다. 저 남자가 정말로 오아가씨를 이렇게 빡치게 만들었다고?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다. 렌의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흐른다. 자리에 앉아 지켜보던 반 학생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숨죽인 채 호기심을 불태운다. 오아가씨가 대체 누굴 찾는 거지?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한다. 아무도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지금 비비안은 접근 금지 오라를 뿜어내며 교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가 시선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방금 표정 봤어? 오아가씨가 저렇게 어두운 표정을 지은 건 맹세코 처음 봐. 도대체 누굴 찾는 건진 몰라도 단단히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지. 그런 것 같아. 게다가 비비안이 화나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 내 말이 렌이 오아가씨의 오른팔 자리를 꿰찬 것은 단순한 아부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는 일을 확실하게 처리한다. 그녀는 정보를 캐기 위해 곧장 경비실로 향한다. 그 사이 비비안은 그 복도를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빈 교실로 휙 들어가 앉아서 기다린다. 이 상황을 보고하러 돌아온다. 오늘 교문을 나선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대요. 즉, 애쉬는 아직 학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비안의 굳었던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진다. 그녀가 지시한다. 내가 말한 대로 당장 소문 퍼뜨려 이 학교를 이잡듯 뒤져서 애쉬를 찾아내라고. 이 학교의 캠퍼스는 엄청나게 넓다. 하지만 학교 내 비비안의 인맥을 동원하면 사람 하나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여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를 찾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비비안의 매서운 시선이 렌을 향해 꽂힌다. 못 찾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렌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그녀는 감히 땀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정말 다 찾아봤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교무실, 기숙사, 캠퍼스 안의 모든 건물을 다 뒤졌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래도 학교를 나간 것 같아요. 나갔다고? 뭐?
날개라도 돋아서 날아가기라도 했단 거야? 경비팀에서는 아무도 그가 나가는 걸 못 봤다고 분명히 확인했잖아. 경비들이 못 봤다면 녀석은 아직 여기 있어야만 해. 안 그럼 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정말 모르겠어요, 오 아가씨. 경비 초소를 피해서 몰래 빠져나갈 다른 길을 찾아낸 게 아니라면요. 정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경비들이 그를 발견할 리가 없으니까요. 비비안은 침묵에 빠진 채 생각한다. 녀석은 이제 막 여기 새끼를 왔어. 벌써 알 리가 없잖아. 그렇다 해도 말이 되는 설명은 그것뿐이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쪽같이 증발해? 귀신 따위는 안 믿으니까 그럴 리는 없고. 하지만 애슈는 나한테 어디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만약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지? 그녀는 더 이상 끔찍한 상상을 이어가기가 두렵다. 내는 이 학교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거의 걸어다니는 학교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다. 이곳에 대해 그녀가 모르는 것은 거의 없기에 재빨리 머리를 굴려본다. 정문을 거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 오 아가씨, 학교에 CCTV가 있잖아요. 그곳들을 확인해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에 비비안은 CCTV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당장 영상 확인해봐. 렌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문제는 교장 선생님만이 감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권한으로는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오 아가씨가 직접 나서 주셔야 해요. 알겠어. 비비안이 차분히 말하고는 곧장 교장실로 향한다. 렌이 허둥지둥 그 뒤를 따른다. 교장실에 들어선 비비안은 지체 없이 움직인다. 그녀는 이미 교장의 책상 뒤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오 아가씨, 이게 바로 학교 감시 시스템입니다. 총 300개의 카메라 화면이 있죠? 원하시는 건 뭐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300개라고? 비비안의 미간이 좁혀진다. 렌이 그 표정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린다. 오, 아가씨, 찾는 건 제가 할게요. 내가 직접 해. 렌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린다. 비비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닌다. 빠르고 정교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다. 이 시스템을 만지는 건 처음일 텐데도 마치 수년간 다뤄온 사람 같다. 그녀는 교장에게 단 하나의 질문도 던지지 않는다. 그저 완벽하게 통제할 뿐이다. 렌의 입이 떡 벌어진다. 렌이 알기로 오 아가씨는 컴퓨터를 게임할 때만 썼는데 지금은 완전 전문가처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 있었는데도 렌은 여전히 아가씨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다. 순식간에 비비안은 렌이 말한 모든 장소에 화면을 띄운다. 6개의 화면이 동시에 열린다. 그녀는 화면을 모두 빨리 감기로 설정한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6개의 화면을 동시에 살피며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파악한다. 뒤에 서 있던 렌은 벌써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느낀다. 단 10분 만에 렌의 눈은 뻑뻑하게 타는 듯 했지만 비비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더 올린다. 또 10분이 흐른다. 렌은 머리가 지끈거린다. 겨우 버티고 있지만 감히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때 비비안의 목소리가 정막을 깬다. 저기 찾았다. 렌은 화들짝 놀라며 기겁한다.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 화면 속에는 매가 탄산음료 한 병을 손에 들고 세상 편한 얼굴로 학교 뒷산 오솔길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비비안은 손끝으로 책상을 탁탁 강하게 두드린다.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 서렸던 긴장감이 풀리며 어이없다는 듯 화난 표정 반, 웃음 반이 교차한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내내 뒷산에 애쉬, 있었단 말이지. 이 구저불능 바보. 너 찾느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잖아. 렌은 비비안의 얼굴에 공포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오, 아가씨, 뒷산으로 모시러 갈까요? 비비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당연히 따져 물어야지. 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는지 말이야. 학교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잖아. 뒷산산에서 바람을 좀 쐬다가 교실로 막 돌아가려던 참인데 비비안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빠른 걸음으로 그녀의 두 눈이 살짝 충혈되어 있다. 사색이 될 정도로 걱정한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과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비비안이 나에게 곧장 걸어와서는 주먹으로 내 가슴을 툭 친다. 아주 살짝, 딱 한 번. 애쉬,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 사람들 다 풀어서 온 학교를 뒤지게 했다고. CCTV까지 다 확인해보니까 넌 내내 여기 위에서 쉬고 있었더라. 교실이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거든. 너 그렇게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해, 비비안. 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나를 빤히 노려보지만 손을 빼내지는 않는다. 다신 이러지 마. 어디 갈 거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알겠어.
내 약혼녀. 약혼녀라는 단어에 그녀가 스위치라도 켜진 듯 반응한다. 두 볼이 순식간에 발그레해진다. 그녀가 나를 살짝 밀친다. 누가 네 약혼녀야? 김치국 마시지 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기분이다. 억지 약혼부터 한 지붕 아래 살며 매일 티격태격하던 일, 그리고 미아를 둘러싼 오해까지 겪고 나니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나는 내 평생 이 소녀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내내 투닥거리던 나의 소꿉친구에게 말이다. 미아와의 관계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다. 그녀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고 웃으며 우리를 축복해준다. 아이리스는 항상 그랬듯 차분하고 쿨하며 살짝 거리를 두는 모습을 유지한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건넨다. 우리는 딱 좋은 거리를 유지한다. 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오해 아니다. 때문에 직장을 잃었던 경비원에 대해서는 조장 선생님께 그를 복직시켜달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사비로 그의 월급까지 올려준다. 그는 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다. 또 난 드디어 깨닫는다. 가문의 이름이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비비안은 백핵과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둘에게만 온전히 집중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주의하고 철없는 어린애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교실에 가고 함께 하교하며 같은 집으로 함께 돌아간다. 아직도 가끔 투닥거리긴 하지만 언제나 금방 화해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졸업한다. 루 가문 사람들은 재촉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게 배려해준다. 우리 둘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따뜻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선 비비안의 눈웃음에는 부드럽고 무장해제된 무언가가 가득 담겨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나는 맹세한다. 비비안, 우린 어릴 때부터 툭하면 으르렁거렸지. 난 평생 우리가 그런 사이일 줄만 알았는데 이제 알겠어. 너는 내 삶에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이야. 남은 평생 동안 널 지켜줄게. 우리 함께. 애쉬, 맹세할게. 비비안의 두 눈이 촉촉하게 빛난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리처드 삼촌, 클레어 이모, 루 할아버지가 맨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다. 저택의 사용인들조차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 미아와 아이리스도 하객으로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넨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연애 시절 못지않게 달콤한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어릴 적에 싸우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한다.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항상 극적인 첫 만남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저 소꿉친구의 조용한 곁 내어줌일 수도 있다. 수백 번을 싸우고도 매번 다시 서로를 선택하게 되는 그날부터 비비안과 나는 나란히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늘 곁을 지켜주며 평범한 모든 일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것.